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9%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규정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사줄 인구가 5천만 명을 살짝 넘는 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출 시장인 다른 나라들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했던 전망치보다 0.2%포인트를 올려잡은 것인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3.9%,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오히려 좀 높아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탄탄한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게 주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 우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가 거기에다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IMF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는 별도로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고, 독일, 미국, 일본과 함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던 좋은 선진국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 실적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호황 덕분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부디 실천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기업들이 뭐든지 마음껏 해보면서 반도체 못지않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인인증서 제도도 좀 바꿔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지방 집값은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오늘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 첫 경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 세 분 모시고요. 2018년 금융시장 흐름 읽기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자산시장, 주식, 채권, 부동산 어떻게 움직일지 짚어볼 건데요.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월 3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관심 있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경제 콘서트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 이 행사장 규모에 맞게 인원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탁기하고 태양전지 모듈, 이게 이제 미국 수출을 하는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군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수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를 좀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뉴스가 나왔었고요. 다만 최종 결정이 어제 나왔다, 오늘 새벽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수입 가정용 세탁기하고 태양광 전지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라는 권고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정용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향후 3년간 공동관세 및 쿼터를 적용받게 되는데, 120만 대를 기준으로 첫 해 120만 대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고요. 그 이상 우리나라가 수출하게 되면 50%의 관세, 그러니까 120만 대 이상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예. 태양광 전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향후 4년간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첫 해에는 30%로 시작해서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다음에 25, 30, 15%의 관세를 붙이는 이런 이제 결정이 난 상태여서
미국은 이번 결정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적절한 조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가정용 세탁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이프가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게 그게 네. 덤핑 판정이랑 좀 다른 것이 저도 들어보니까 덤핑 판정은 원래 이렇게 싼 값에 팔면 안 되는데 자기네 나라보다도 심지어 더 싼 값에 팔았으니 벌칙을 내리는 게 덤핑 판정이고 예. 이 세이프가드는 한국산 세탁기가 뭘 특별히 잘못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산 세탁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겠죠. 미국 세탁기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 우리 잠깐 FTA로 관세 없이 교류하는 거 잠깐 당분간 그만합시다. 이런 의미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특별히 더 네. 잘못해서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세우는 게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 경쟁에서 우리 산업 자체가 좀 밀리면서 미국 내 세탁기 산업 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겠다. 이게 이제 1번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호무역주의의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 거죠. 자유롭게 무역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우리가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우리 잠깐 좀 우리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관세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FTA 협정 맺을 때 어느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그렇게 손들고 우리 잠깐만 멈춥시다 하면 이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세계 무역기구나 이런데 FTA에는 그런 조치는 없고요. 세계무역기구에도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 각국이 제소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조금 워낙 세계 강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 한 5년 정도는 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자국 산업 보호라는 기치 때문에 지금 새롭게 뭐 예전에 죽어 있던 이 세이프가드라는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당장 우리 정부도 그래서 이 부당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전 10시에 지금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련 업계가 지금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거든요. 이 네. 자리에서 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우토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토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뭐 몇 가지 김 본부장이 얘기한 것들에서 재밌는 것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자기가 과거에 이 우토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리고 2013년도에 한번 반덤핑 관세를 미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부과한 적이 있어요. 이건 세이프가드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이때는 이제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때 우리 정부가 우토에 제소를 해서 2016년도에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우토에. 그래서 우토에다가 그럼 우리도 보복관세 물릴래, 이거 허용해줘라고 해서 지금 허용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물릴 수 있는 보복관세 금액이 7억 1,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세탁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 이게 승소를 해서 세탁기에만 매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보복관세인데 우리가 원하는 물품에다가 그냥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국산 세탁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별로 없으면 그 관세 매겨봐야 별 의미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릴 수 있는 곳에 물릴 수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보복관세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워낙 미국과 우리나라가 규모 차이가 크니까 우리도 닫고 미국도 닫고 그럼 한번 감정 싸움 해볼까라고 하면 불리한 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희가 훨씬 불리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겠죠.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토 등의 여러 가지 국제법에 따라서 한번 뭐 항소를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뭐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 지금 재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같이들 얘기가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외국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너무 끌어도 문제예요, 이렇게.
사실은 좀 더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자업체들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미국에다 현지 공장들을 지금 막 짓고 있거든요. 삼성은 이제 가동도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업계도 좀 당황하고 있고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알겠습니다. 일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소한다는 데가 우토라고 말씀하신 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WTO라고 부르는 그 같은 곳이죠? 예, 맞습니다. 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보통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내시는 건데 7월부터 슈퍼, 제과점, 편의점처럼 소액 결제가 많은 뭐 몇백 원짜리 그 사고 카드 긁고 하는 일이 많은 곳은 수수료를 좀 더 내립니까? 정부가 이제 7월부터 0.3%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특정 업종에만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아무래도 소액 결제가 많은 곳들이 편의점과 제과점 등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기사들의 편의점, 제과점 등의 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를 보면 벤사라 그래서 네. 카드 단말기를 공급해주고 이 망을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벤사들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카드 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카드 수수료는 이제 카드사의 조달 비용, 그다음에 신용 제공 위험 비용, 여기에 이제 벤사가 지급하는 벤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중에 한계를 조금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방식은 이제 원래는 결제 건수에 따른 정액제로 돼 있던 벤 수수료를 예.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은 금액을 결제하면 벤사에 결제할 때마다 100원 정도 정액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수수료가. 그 말은 1,000원짜리 물건을 카드로 사도 중간에서 그 단말기 이어주고 하는 전산업체 벤한테 100원 줘야 되고.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사도 100원 줘야 되고. 예, 그걸 이제 정률제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0.2% 정도만 주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 결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결제, 그러니까 100원짜리나 뭐 1000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파는 곳들은 매번 100원을 팔든 1000원을 팔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씩 수수료를 냈어야 하는데 네. 여기다가 0.2만 곱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금액이 좀 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게 그 건당 내던 게 0.2%를 계산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그렇겠습니다. 되거든요. 100만 원짜리 카드 긁으면 0.2%면 2,000원 떼준다는 뜻이잖아요. 벤업체한테. 예. 과거 같으면 한 그렇게 100원만 떼줄 걸.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부는 그 소액 결제가 많은 업체들이 수수료를 떨어뜨려주는 이제 이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한 10만 가맹점 정도가 혜택을 볼 거고 연간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7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벤 수수료 체계만 바꾸는 거지만 그렇게 네. 하고 나면 카드사들이 벤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율이 막 달라지니 네. 그러다 보면 카드사들도 수수료율을 좀 변동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군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은 또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그동안 계속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들을 또 압박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다 예. 보니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벤사들의 이 정액을 정률로 바꾸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뭐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또 다른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게 사장님들한테 카드사가 받아가는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고 오늘 전해주신 예. 소식은 카드사와 카드사의 일을 도와주는 벤사 사이의 계약 관계들에 좀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네요. 예, 근데 이제 벤사 수수료가 결국엔 카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카드 수수료 일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카드사들이 그냥 본인들이 꿀꺽할지 아니면 다시 조정할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근데 꿀꺽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지금 조치를 내놨는데 카드사가 그걸 중간에서 꿀꺽한다는 거는 아마도 같이 내려갈 겁니다. 네. 네.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통신요금을 좀 내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네. 5세대 이동통신 하려면 통신사들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사야 되는데 예. 이거 살 때 통신요금 내린 통신사들은 주파수 좀 깎아주겠다 이 말입니까?
좀 좋은 걸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주파수라는 게 사실 간섭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은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주파수대를 잡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한 경쟁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경매 방식을 통해서 이 주파수대를 낙찰받곤 하는데 지금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시겠지만 가상현실이라 그래서 VR, AR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거 골라줄 때 이제 업체들이 얼마나 요금 내렸는지도 보겠다. 그죠. 이제 입찰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그 통신료를 얼마나 많이 인하했느냐를 좀 넣겠다라는 거니까 예. 간접적으로 좋은 사업하려면 통신료 많이 인하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경북, 전북, 대전과 충청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도 발효됐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온라인에서 금융거래하거나 뭐 연말정산하러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갈 때 등등 여러 가지 금융생활 혹은 또 인터넷 생활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죠.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는 그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서류들 혹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그런 습관이 계속 들면 또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도 생겨서 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짚어보고 가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온라인에서는 서로 얼굴 보고 신분증 보여주고 거래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이제 온라인상에서 쓰는 뭐 일종의 신분증 겸 인감도장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많이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좀 더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현실 생활할 때 집 사고 팔고 뭐 하려면 도장하고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도장이 누구 거다라는 증명서 말이죠. 네. 근데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려면 전자적인 형태의 도장과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공인인증서다라고 그러면 이 증명서, 그러니까 전자적인 형태의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인감증명서니까 당연히 정부가 발행하는 거겠죠. 근데 이 공인인증서 말고 사설인증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도장은 누구 겁니다라고 증명할 때 인감증명서도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사용인감계라는 걸 또 많이 씁니다. 네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이 도장은 어떤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증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고 우리를 믿고 써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부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 즉 네. 전자적인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사기업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사설인증서, 즉 전자적인 형태의 사용인감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발행했느냐 발행 주체는 다를 수 있는데 효과나 원리나 효능은 똑같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공인인증서 어디 발행기관이 어딘가 보면 이거는 일반 회사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회사들이 발행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게 그래서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인인증서 그러면 회사들이 발급을 하는데 네. 그 회사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증서들은 다 공인인증서예요? 네, 맞습니다. 발급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발급 자체는 네네. 개인 회사들, 민간 회사들이 하기도 하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는 과정에서 뭐 하나 더 암호를 넣어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네. 또 뭐 그 자체야 보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보안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운로드를 개인의 PC에 받아야 돼서 네네. 그 과정에서 뭔가 불안한 것도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폐지하기로 했지요? 네, 사실은 인증서,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전자도장, 전자서명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전자서명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어떤 전자적인 도장이나 아니면 전자적인 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금융권에서 전자금융감독 규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금융권에서 이런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거래할 때는
인감 도장 찍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개인 막 도장 찍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서명으로 끝내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은행 거래할 때는 전부 다 인감 도장 써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화시켜 버린 겁니다. 정부가 법으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상의 의무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막 도장이라는 건 아예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인증서 중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인감 도장만 남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것들을 보증을 해주면 사실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조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경쟁 자체를 좀 방해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할 때 그걸 좀 늦게 따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강제 사용 규정을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자금융 감독 규정상의 의무 사용은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2000년도부터 쭉 쓰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써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공인인증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법령이 한 100여 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금융 감독 규정만 없애서는 안 되는 거고 이 100여 개 법령을 다 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인인증서를 정말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0여 개 법령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의무 사용한 거 전부 다 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왜 아직도 계속 공인인증서를 쓰십니까? 정부가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면 정부야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지 몰라도 아직 이런저런 자잘한 법들이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답을 하겠군요. 아니요. 사실 은행은 안 써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무슨 은행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공인인증서를 안 씁니다. 사설인증서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편리하게 느끼는 겁니다. 사설인증서라고 하면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증하는 걸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기술은 똑같은데 그 회사가 발행한 인증서를 쓴다는 겁니다. 아까 사용 인감계 같이요. 지금도 공인인증서는 발행기관이 한 너댓 곳 되지요? 정부가 지정해 준 곳이 한 5-6개 기관이 있고요. 그 5-6개 기관을 통해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공인인증서가 의무입니다 할 때 그 의무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로 카카오뱅크 같은 곳에서는 왜 여기는 공인인증서를 안 쓰는 것 같지라고 느끼는 게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방식의 인증 방식을 쓰기 때문에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인증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카카오뱅크를 쓰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인증서를 쓴다는 느낌을 안 받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는 공인인증서와 똑같은 기계적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요 인증서는 카카오뱅크가 발행한 인증서입니다. 즉 사설인증서란 얘기죠. 그런데 왜 사설인증서 카카오뱅크가 발행한 인증서를 쓰면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느끼냐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쓸 때는 여러 가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그런 어떤 절차들을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설인증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이 발행한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든 어쨌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는 게 사설인증서고. 맞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그 인증 방식을 다 따라야 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써도 다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그런 이유군요. 맞습니다. 그럼 은행들은 본인들이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왜 안 바꾸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문제는 이게 금융권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잘 안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사설인증서를 써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인인증서를 써와도 뭐 잘 지내왔는데 이거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가던 그런 관행이 있는 거고요. 요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많은 성과를 내면서 조금은 은행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면 은행들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바뀔 수도 있고. 맞습니다. 계속 안 바뀌고 공인인증서 쓰라고 하면 단점은 뭡니까? 계속 쓰던 거 뭐 그냥 쓰면 어때요?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도 가끔 해외의 쇼핑몰들 이용해 보면 또 특히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쇼핑몰도 가끔 이용하면 거기는 뭐 신용카드를 입력하는 것 같은데 뭐 인증하는 절차도 없고 장바구니에 담았을 뿐인데 벌써 결제됐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더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편리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도 역시 뭔가 쇼핑몰에서도 규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는 게 한 20년간 굉장히 널리 퍼져서 써왔죠. 써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 써라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넣어놨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경쟁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 회사나 우리 회사나 다 똑같은 모양의 공인인증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리하게 쓰게끔 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용자 보고 우리 제품에 맞춰라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은 보시면 어떤 쇼핑몰을 가던 아니면 은행을 가던 어떤 사용자 인증하는 절차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할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애플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속에는 전부 다 사설인증서 개념의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권들이 특별히 굳이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뒤집어 말하면 안 바꿔서 그냥 예전 방식으로 써도 뭐 특별히 소비자들이 뭐 불편하다고도 안 하시고 뭐 일부에서는 뭐라고는 하십니다만 그냥 우리는 쓸만해요.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들도 소비자들이 불만을 자꾸 제기하면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인터뷰 자리에 쓰면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인증서,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든 사설 인증서든 이런 걸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안 쓰냐, 이런 기술을 쓰면 보안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물었더니 그쪽 보안을 총괄하시는 책임자 분이 말하시길 우리도 그걸 쓰면 보안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용자가 너무 불편해진다. 그래서 사용자가 쓰기 편한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보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은 실제로 어떤 게 있었을 때 고객이 그냥 떠나갑니다. 불편하면. 근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공인인증서 불편하다, 뭐 불편하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미 길들여 있군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은행을 바꾸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고객은 안 바뀌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즉 정부는 공인인증서 꼭 의무화 아니에요. 이제 알아서 쓰도록 저희는 규제 다 풀었어요라고 하고, 은행들은 규제는 풀린 거 맞는데 굳이 우리는 바꿀 필요 못 느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변화가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정부는 우리는 의무 사용 규제 다 폐지했으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20년 동안 왔던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관행을 깨려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굉장히 다른 인증 방식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의 다른 어떤 인증 방식이 사용자한테 먹혀서 그것들이 좀 이렇게 잘 돼서 어떤 매기 효과 같은 걸 좀 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기존의 은행들이 많이 했던 것이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왔고 그런데도 사고가 나서 이거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는 너희들 기존에 하던 대로 해왔으니까 최선을 다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과연 최신 기술을 잘 반영해서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걸 좀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정부도 그냥 의무만 폐지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정부도 인센티브를 주고 소비자도 또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5.9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의 요즘 부동산 대책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뭐 아직은 안 잡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지방은 이런 또 억제책에서도 계속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둬도 계속 내려가는 지방들이 많고 요즘 그래서 서울 집값과 그 이외의 지방들 집값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에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집값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지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방 집값들은 왜 요즘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홍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중된 곳이 충청권하고 영남 지역인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입주 물량이 2만 5천, 올해도 한 2만 4천 정도 돼요. 근데 2011년, 2014년 이럴 때는 많아봐야 10,000가구를 넘지 않았거든요. 2013년에는 5천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남도 올해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를 하는데 2011년, 2012년 이럴 때는 7천 가구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입주 물량 증가세로 집값이 좀 휘청거린다. 또 하나는 지역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은 거제나 창원, 울산 지역 대표적인데요. 아무래도 지방은 국지적 수요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은 실물 경기를 그대로 투영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집값으로 이어지는데 국지적 수요를 반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이제 집값이 오르려면은 호주머니가 두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이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유입되지 않는 동네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울이 오른다 그러니까 상경 투자 이것도 부분적으로 좀 침체를 부채질하는 게 집 사실 만한 분들이 서울 집 찾는 경향 때문에 또 동네는 집값은 잘 안 오른다. 그렇죠. 동네를 안 사고 오히려 서울에 사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여러 요인들 말씀은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입주 물량이 요즘 많은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크게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2, 3년 전에 분양한 물량이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은 2, 3년 전에는 다들 집 살려고 하시다가 그러니까 다들 분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걸 내다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얘기도 해요. 지방 집값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안 샀을 텐데 미리 알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분양 물량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쉽지는 않고요.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제 눈앞에 어떤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는 근시안적 투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는 아니고 또 정책이라든지 금리 개발제로 이런 게 중첩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변주국에 좀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집안채 갖고 타이밍을 잴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그냥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 예를 들면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요즘 이 동네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최근 몇 년간 비교해서 아주 많으면 지금이야 경쟁률 높고 인기라도 내가 이 아파트 새로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할 무렵이 되는 한 2, 3년 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다. 즉 지금 분양가보다 오히려 더 떨어져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늘 맞지는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첨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쟁률이 10대 1, 20대 1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당첨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은 있는데 네. 뭐 슈퍼에 가서 라면 한 박스를 사는 것이야 그런 타이밍을 잴 수가 있지만 이게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나중에 사지 뭐라고 생각하려면 2, 3년 후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사람이 쉽지 않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불안감, 내 집이 없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또 생각보다 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방 집값보다는 요즘 잘 오르고 있다는 서울은 2, 3년 전에 분양을 많이 안 해서 최근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4천 가구 정도가 돼요. 뭐 지난해 2만 6천 가구였으니까 한 8천 가구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 서울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가 2014년인데 네. 그때가 3만 7천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올해보다 한 3천 가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로 쏠림 현상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별로 없다는 거를 또 알고 있다는 거죠, 서울이. 그렇죠. 분위기 좋으면 지방은 평소에 뭐 4배, 5배도 분양을 많이 하고 그 말은 서울은 분위기가 좋아도 평소보다 한 1.5배, 뭐 2배까지 더 분양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인데 이게 아파트 지을 땅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서울이? 서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가구짜리 원래 집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재건축을 하면은 한 130가구 정도, 순정 효과는 한 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한 4천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1만 가구 약간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에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존 도심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택지가 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빈 땅에다 짓고 있는 거고 지방은.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입주 물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증가하는 물량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어요. 서울은 부수구 지어야 되니까 입주 그렇습니다. 물량이 1000개가 있더라도 한 700개 정도는 원래 주인들 되돌아온다는 뜻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 뭐 광역시 일부에는 그래도 일부 지역 지방에서도 특정 구 여기는 뭐 많이 잘 오르던데요. 그래도 지역 내에서 탈동조화 현상, 따로 노는 현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지방 중에서 규제가 되고 있는 데가 대구 수성구죠.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부산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세종시는 좀 특별한 경우고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일단은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쪽이. 네, 예. 그리고 부산은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결국 철거 유수요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 투자 수요가 유입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의 좀 차별화 양상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네도 도심에는 지을 땅 별로 없다는 뜻이네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서 뭔가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 대책 세우자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을 보면은 공급 과잉에 따른 조정 과정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 뭐 창원, 거제 같은 곳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거제 아파트 값이요 3년 연속 떨어졌는데 한 3년 동안 12%가 떨어졌고 구미도 한 10% 정도 떨어졌고요. 예. 뭐 청주도 한 2년 동안 5%, 뭐 창원도 한 2년 동안 6% 정도 빠졌는데,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지금 집을 더 사라고 부양책을 쓸 것이냐? 과거에 뭐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주기도 했죠. 근데 아직은 좀 그러기에는 조금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서울 강남을 집중 규제하면서 혹시 이제 유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무차별적인 규제는 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세금을 매길 때 뭐 금액 기준을 뭐 좀 설정한다든지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양도세 중과세 대상을 설정할 때 지방은 기준시가 3억은 빼줬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해달라는 데도 있는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뭐 좀 완화하는 부분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여전히 그러면 올해 4월 이후에 집할 때는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그런 지역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거 좀 해제해달라 이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지방 중에서도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기타 지방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제라든지 창원이라 이런 쪽이 기타 지방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이제 강하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종합적으로 좀 시장의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예.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방이 역차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정도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집값 지금 살릴 대책 내놓을 타이밍은 아니지만 서울 집값 잡다가 혹시 불똥 거기로 튀지 않는지는 잘 살펴야 된다. 네. 알겠어요. 오르는 지역의 집값 잡는 방법 중에 요즘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고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입법도 몇 개 된 것 같고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특정 지역의 집값만 잡는 데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 비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 이제 종부세는 보유세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부세가 기준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양도세하고는 다르죠. 양도세는 팔 때만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유세는 이게 갖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니까. 특히 지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연령대가 20, 30대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50대, 60대 은퇴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소득이 없잖아요. 근로소득이.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특정 불안정 지역의 핀셋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보유세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 한정돼서 한다면은 고가주택 보유자 중에서 한 3채 이상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뭐 보유세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이제 고령자 중심의 조세 반발이라든지 또 거래세를 또 낮춰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함께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좀 들으신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네. 정부에서 정책 만들 때도 박 의원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당 내던 게 0.2%를 계산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카드 긁으면 0.2%면 2,000원 떼준다는 뜻이잖아요. 벤업체한테. 예. 과거 같으면 한 100원만 떼줄 걸.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부는 소액 결제가 많은 업체들이 수수료를 떨어뜨려주는 이제 이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한 10만 가맹점 정도가 혜택을 볼 거고 연간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7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벤 수수료 체계만 바꾸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카드사들이 벤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율이 막 달라지니 그러다 보면 카드사들도 수수료율을 좀 변동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군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은 또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동안 계속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들을 또 압박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벤사들의 이 정액을 정률로 바꾸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뭐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또 다른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게 사장님들한테 카드사가 받아가는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고 오늘 전해주신 소식은 카드사와 카드사의 일을 도와주는 벤사 사이의 계약 관계들에 좀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네요. 예, 근데 이제 벤사 수수료가 결국엔 카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카드 수수료 일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카드사들이 그냥 본인들이 꿀꺽할지 아니면 다시 조정할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근데 꿀꺽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지금 조치를 내놨는데 카드사가 그걸 중간에서 꿀꺽한다는 거는 아마도 같이 내려갈 겁니다.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통신요금을 좀 내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하려면 통신사들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사야 되는데 이거 살 때 통신요금 내린 통신사들은 주파수 좀 깎아주겠다 이 말입니까? 좀 좋은 걸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사실 간섭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은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주파수대를 잡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한 경쟁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경매 방식을 통해서 이 주파수대를 낙찰받고는 하는데 지금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시겠지만 가상현실이라 그래서 VR, AR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거 골라줄 때 이제 업체들이 얼마나 요금 내렸는지도 보겠다. 그죠. 이제 입찰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그 통신료를 얼마나 많이 인하했느냐를 좀 넣겠다라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좋은 사업하려면 통신료 많이 인하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9%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규정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사줄 인구가 5천만 명을 살짝 넘는 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출 시장인 다른 나라들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했던 전망치보다 0.2%포인트를 올려잡은 것인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3.9%,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오히려 좀 높아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탄탄한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게 주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 우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가 거기에다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IMF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는 별도로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고 독일, 미국, 일본과 함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던 좋은 선진국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 실적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호황 덕분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부디 실천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기업들이 뭐든지 마음껏 해보면서 반도체 못지않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인인증서 제도도 좀 바꿔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지방 집값은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오늘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 첫 경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 세 분 모시고요. 2018년 금융시장 흐름 읽기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자산시장, 주식, 채권, 부동산 어떻게 움직일지 짚어볼 건데요.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월 3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관심 있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경제 콘서트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 이 행사장 규모에 맞게 인원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탁기하고 태양전지 모듈 이게 이제 미국 수출을 하는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군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를 좀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뉴스가 나왔었고요. 다만 최종 결정이 어제 나왔다, 오늘 새벽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수입 가정용 세탁기하고 태양광 전지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라는 권고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정용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향후 3년간 공동관세 및 쿼터를 적용받게 되는데 120만 대를 기준으로 첫 해 120만 대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고요. 그 이상 우리나라가 수출하게 되면 50%의 관세, 그러니까 120만 대 이상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예. 태양광 전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향후 4년간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첫 해에는 30%로 시작해서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다음에 25, 30, 15%의 관세를 붙이는 이런 이제 결정이 난 상태여서 미국은 이번 결정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가정용 세탁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이프가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게 그게 덤핑 판정이랑 좀 다른 것이 저도 들어보니까 덤핑 판정은 원래 이렇게 싼 값에 팔면 안 되는데 자기네 나라보다도 심지어 더 싼 값에 팔았으니 벌칙을 내리는 게 덤핑 판정이고 예. 이 세이프가드는 한국산 세탁기가 뭘 특별히 잘못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산 세탁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겠죠. 미국 세탁기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 우리 잠깐 FTA로 관세 없이 교류하는 거 잠깐 당분간 그만합시다. 이런 의미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특별히 더 잘못해서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세우는 게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 경쟁에서 우리 산업 자체가 좀 밀리면서 미국 내 세탁기 산업 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겠다. 이게 이제 1번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의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 거죠. 자유롭게 무역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다시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우리 잠깐 좀 우리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관세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FTA 협정 맺을 때 어느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그렇게 손들고 우리 잠깐만 멈춥시다 하면 이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세계 무역기구나 이런데 FTA에는 그런 조치는 없고요. 세계무역기구에도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 각국이 제소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조금 워낙 세계 강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 한 5년 정도는 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자국산업 보호라는 기치 때문에 지금 새롭게 뭐 예전에 죽어 있던 이 세이프가드라는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당장 우리 정부도 그래서 이 부당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전 10시에 지금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련 업계가 지금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거든요. 이 네. 자리에서 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우토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토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뭐 몇 가지 그 김 본부장이 얘기한 것들에서 재밌는 것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자기가 과거에 이 우토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리고 2013년도에 한번 그 반덤핑 관세를 미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부과한 적이 있어요. 이건 세이프가드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이때는 이제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때 우리 정부가 우토에 제소를 해서 2016년도에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우토에. 그래서 우토에다가 그럼 우리도 보복관세 물릴래, 이거 허용해줘라고 해서 지금 허용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물릴 수 있는 보복관세 금액이 7억 1,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세탁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 이게 승소를 해서 세탁기에만 매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보복관세인데 우리가 원하는 물품에다가 그냥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국산 세탁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별로 없으면 그 관세 매겨봐야 별 의미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릴 수 있는 곳에 물릴 수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보복관세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워낙 미국과 우리나라가 규모 차이가 크니까 우리도 닫고 미국도 닫고 그럼 한번 감정 싸움 해볼까라고 하면 불리한 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희가 훨씬 불리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겠죠.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토 등의 여러 가지 국제법에 따라서 한번 뭐 항소를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뭐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 지금 재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같이 될 얘기가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외국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너무 끌어도 문제예요, 이렇게. 사실은 좀 더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자업체들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미국에다 현지 공장들을 지금 막 짓고 있거든요. 삼성은 이제 가동도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업계도 좀 당황하고 있고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알겠습니다. 일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소한다는 데가 우토라고 말씀하신 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WTO라고 부르는 그 같은 곳이죠? 예, 맞습니다. 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보통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내시는 건데 7월부터 슈퍼, 제과점, 편의점처럼 소액 결제가 많은 뭐 몇백 원짜리 그 사고 카드 긁고 하는 일이 많은 곳은 수수료를 좀 더 내립니까? 정부가 이제 7월부터 0.3%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특정 업종에만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아무래도 소액 결제가 많은 곳들이 편의점과 제과점 등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들의 편의점, 제과점 등의 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를 보면 벤사라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공급해주고 이 망을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벤사들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카드 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카드 수수료는 이제 카드사의 그 조달 비용, 그 다음에 신용 제공 위험 비용, 여기에 이제 벤사가 지급하는 벤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계를 조금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방식은 이제 원래는 결제 건수에 따른 정액제로 돼 있던 벤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은 금액을 결제하면 벤사에 결제할 때마다 100원 정도 정액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수수료가. 그 말은 1,000원짜리 물건을 카드로 사도 중간에서 그 단말기 이어주고 하는 전산업체 벤한테 100원 줘야 되고.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사도 100원 줘야 되고. 예, 그걸 이제 정률제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0.2% 정도만 주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 결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결제, 그러니까 100원짜리나 뭐 1000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파는 곳들은 매번 100원을 팔든 1000원을 팔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씩 수수료를 냈어야 하는데 네. 여기다가 0.2만 곱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금액이 좀 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게